오케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세균, 원핵세포만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들을 지금 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항생제에 관해서 그것과 또 항생 내성 박테리아 같은 것들을 봤는데, 자, 이번에는 또 얘네들은 핵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사는 뭐예요? RNA를 만드는 과정, 전사. 그러니까 DNA에서 RNA를 만드는 과정을 보통 우리가 유전자 발현이라고 하는데, 그런 전사하고, 그럼 전사를 통해 가지고서 만들어낸 RNA를 읽어가지고서 누가 리보솜이 얘네들을 읽어가지고서 이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우리는 번역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번역이 다 끝나야 어떤 유전자로부터 단백질이 이제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진핵세포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전사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유전자 발현 자체가 일어나는 곳은 핵 아니고 DNA가 있으면, DNA 유전자가 있으면 거기서부터 여기서 여기까지가 유전자야. 그럼 요만큼을 내가 따가지고서 RNA를 카피를 뜬단 말이야. 그게 전사야. 그건 이제 핵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럼 그 핵에서 일어나는 그 RNA들을 이제 핵 밖으로 던져가지고서 핵 밖의 공간이 뭐예요? 세포질이잖아. 세포질을 밖으로 끌어내면 그제서야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리보솜들이 얘네들을 아귀처럼 물어가지고서 이렇게 읽어가지고서 거기에 의한 정보별로 아미노산들을 합성해내는 과정이 번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장소가 공간적으로 분리가 돼 있잖아. 진핵세포에서. 그런데 원핵세포는 핵이라고 하는 이 경계, 망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막아줄 것이 없으니까 전사가 일어나는 장소와 번역이 일어나는 장소가 동일한 장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불상사가, 어떠한 꼴사나운, 사안이 일어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쪽이 DNA하고 칩시다. 이 DNA가 이렇게 선으로, 이 선은 사실 이중선이겠지, 이제. 이 두 가닥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RNA가 카피를 떠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제. 그럼 하나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DNA야. 그럼 이거를 따가지고서 RNA를 만드는 과정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만, 여기서 하나가 이렇게, RNA가 이렇게 하나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동시에 만들어지거든, 똑같은 카피가. 그게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모습이, 특히 이게 리보소말 RNA 같은 데서 이거 흔히 보입니다. 사진을 찍으면. 리보소말 RNA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흔히 찍으면, 이런 식으로 보이거든, 이게. 이 밖으로 이렇게 삐져나온 무슨 화살의 깃털처럼 보이는 이 부분들이 전부 RNA란 말이야. 너 어디 보니? 응? 오빠 봐야지. 어쩌? 그지? 이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자, 이게 만약에 이런 모습을 여러분이 사진을 스냅샷을 찍다가 세포 안에서 전자현미경으로 스냅샷이 이렇게 딱 찍혔어. 그러면, 지금 이 RNA가 지금 만들어지는 이 방향은 이게 지금 서쪽에서 동쪽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방향일까? RNA가 만들어진 진행 방향. 아니면 이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금 가는 걸까? 이런 식으로 봤어요. 이게 보였어요. 이게. 그럼 지금 이 RNA는 어디서 어디로, 이 RNA 합성 진행 방향은 어디서 어디야, 지금? 서울에서 강릉? 아니면 강릉에서 서울? 뭐 인천이라 그러자. 못 가고서. 인천에서 강릉? 강릉에서 인천? 둘 중에 어디에? 이런 모습이라면, 지금 이게. 꼭 이게 또 1점 현상은 걸어야 말을 하려고? 걸을까, 까짓 거? 그래, 걸자, 까짓 거. 1점. 딱 나오네. 동쪽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일로? 틀렸는데? 틀렸어요. 미안하네. 반대쪽이에요. 지금 이 RNA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야, 이게. 왜 그럴까? 이것만 보고 어떻게 그걸 알지?
자, 이 하나하나가 RNA 가닥이라고 얘기했죠, 이게. 저 위에서 봅시다. 이 여러 RNA 가닥들 중에서 요 위에 있는 것들만, 이 RNA 가닥 중에서 제일 먼저 와가지고서 만들어낸 RNA 가닥이 어떤 걸까? 지금. 얘가 1바, 얘가 2바, 3. 왜 그럴까? 먼저 와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먼저 와서 이렇게 만들어 왔으니까 얘가 제일 길이가 길 거 아니야, 지금. 동의해요? 여기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늦게 와가지고서 지각해가지고서 인제 와가지고서 요 정도 이것밖에 못 맞은 얘가 제일 꼴찌지, 얘가. 꼴찌에서 두 번째. 얘네들은 길이가 그만큼 짧을 거고 미리 일찍 와가지고서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갔으니까 길이가 이 정도까지 됐겠지. 얘가 이제 드디어 이 RNA를 만드는 이 RNA가 여기까지 도달하면은 이 RNA 길이는 이 DNA 길이와 동일하겠지. 다 쫙 카피가 다 떠졌으니까. 그러니까 이 만들어진 RNA 길이만 보고도 이 RNA 합성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추론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걸 딱 보면 자, 그러면 그 얘기를 하면 이게 DNA이고 요거 두 개가 RNA입니다. 이게 RNA. 오케이? 요걸 1번 RNA라고 그러고 이걸 2번 RNA라고 칩시다. 똑같은 DNA 이 주형을 가지고서 똑같이 카피를 뜨는 동일한 RNA예요, 지금. 다시 말해서 RNA를 만드는 과정은 항상 반복해서 하나의 구간을 가지고 한 번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거를 여러 번 카피를 뜨는 거거든, 동일한. 자, 이랬을 때 1번과 2번 둘 중에 어떤 RNA가 지금 먼저 만들어진 RNA? 1번이지. 그지? 그러면 이 RNA 합성의 진행 방향은 어떻게 해요? 아래에서 위에요? 위에서 아래예요?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 RNA의 오말단은 어디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 RNA의 오말단은 어디야? 왼쪽 아니면 오른쪽? 그걸 알려면 무슨 정보가 필요해? RNA 합성은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지. RNA 합성은 어디서 어디로 진행한다고 했어요? DNA 합성과 마찬가지로 모든 핵산의 합성은 어디서 어디로 진행? 항상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왜? 그게 바로 인산 이에스테르 결합이 이 중합효소가 인산 이에스테르 결합을 합성하는 그 방식이야. 항상 이 3말단에 OH의 꼬리 치면 5말단에 새로운 얘가 딱 끼어 들어가서 이렇게 가니까 RNA 합성 방향은 5말단에서 3말단으로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 RNA 5말단은 어디예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다며. 그러면 오른쪽이겠지. 여기가 5말단, 여기가 3말단이에요. 이게 이 RNA.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5말단, 여기가 3말단. 자, 그렇다면 이 RNA를 카피를 뜨게 이러한 RNA가 카피가 떠지게끔 자기의 원본을 제공해주는 그 주형 DNA 말이에요. 주형, 템플릿 DNA인 여기 이 템플릿 DNA의 5말단은 어디예요? 아래? 그럼 이제 틀리는 거지. 이 템플릿 DNA 말단은 여기가 5말단이야. 여기가 3말단이고. 왜? 항상 모든 핵산은 어떻게? 역평행이라고 했지. 역평행. DNA 이중사슬도 역평행으로 서로 거꾸로 있고 그 어떤 하나의 DNA 가닥을 가지고 이렇게 합성을 해나가는 RNA도 항상 거꾸로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핵산은 항상 역평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 RNA에 여기가 이 밑이 5말단이라면 그것과 상응하는 DNA의 말단은 거꾸로 해서 여기가 3말단, 여기가 5말단. 이런 항상 그런 철칙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원핵세포의 특이적인 점을 보여준다고 그림을 하나 어디서 쭉 갖고 나오더니 여러분들을 갑자기 긴장하게 만들었지? 뭐야 이거? 이렇게 어려운 거 이거 만약에 시험 나오면 어떡할까? 더더군다나 이건 그림인데 이거. 그림으로 이거 챗GPT한테 물어보지도 못하고 이거. 근데 그래서 물어봐야 되는 거야. 뭐야 사진 못 찍게 하겠다. 야, 큰일 났나? 하고 긴장해. 그지? 간혹가다 이런 식으로 긴장감을 줘야
이 무더운 여름날 이제 좀 덜 졸리지. 이게, 이 문제는 어디서 제가 이게 약간 변주한 거냐면 이게 요즘은 이제 다 시들해졌죠. 옛날에 몇 년 전에 의전원이 막 극성을 부릴 때 모든 사람들이 의전원 가려고 막 눈에 불을 켜고 공부하고 할 때 의전원 시험 문제, 의전원 몇 년도에 아주 옛날 얘기, 의전원 시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문제는 아니지. 그러니까 의전원 시험 문제에 나왔던 문제니까. 그래서 그렇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여기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걸 놓칠 뻔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딱 이런 거 하나만 딱 주고서 그러면 여기 이게 리보솜이란 말이에요. 이게 리보솜. 그러니까 이것은 전사가 이 전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RNA들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게 다 끝나려면 이게 하나의 제일 긴 게 여기까지 최소한 와야 이 RNA는 다 끝난 거고 그러면 이제 똑 떨어져 가지고서 옅다 먹어라 하면 이제 RNA 리보솜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이렇게 여기다 단백질을 만들어낼 텐데 요 만들어지는 단백질. 근데 얘는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 리보솜들이 아귀처럼 달라붙어 가지고서 지금 단백질을 만들고 있네. 자, 그러면 이 리보솜들은 이 RNA를 어느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이 RNA의 5말단에서 3말단 이렇게 가고 있는 건가? 리보솜들이. 아니면 거꾸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둘 중에 어느 거죠? (5에서 3말단) 왜죠? 맞았는데 왜죠? 그냥 기분상? 왜 그러죠? 그건? 자, 누가 제일 길어, 여기서? 누가 제일 가장 긴 단백질을 만들어냈어? 맨 마지막에, 여기 와 있네요. 얘가 어디에 제일 근접해 있는 거지? 3말단에 제일 근접해 있잖아. 그 얘기는 뭐야? 얘가 제일 먼저 와서 제일 오랫동안 걸어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걸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얘가 제일 꼴찌로 지금 가장 최근에 지금 도착한 애고. 그러니까 이 방식은 이 리보솜들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구나. 그래서 이쪽으로 걸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이게 그죠? 그러면 RNA가 딱 하나 놓여 있으면 그 RNA를 이렇게 스캔을 짜자자작 해가지고서 단백질을 만드는 리보솜들도 그 RNA의 5말단에서 3말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걸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여기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주제의 관점에서 보면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만약에 내가 이 단백질의 정체에 관해서 묻는다면 내가 만약 이 단백질은 히스톤 단백질일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만약 객관적 문제를 내면 OX 맞다 틀리다. 내가 만약 이런 OX 문제를 내가지고서 이 단백질은 히스톤 단백질일 수도 있다. O일까 X일까? 되게 불편해요? 응? 되게 짜증나게 별하게 이상한 걸 여러 개를 많이 묻네? 내가? 평소와는 다르게? 한 번만 봐줘. 대답을 한번 해봐. 이 단백질이 히스톤일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사실 무슨 단백질이든 안 될 게 뭐 있어. 그 중에 하나를 내가 딱 묻는 건데, 까짓 거. 그럴 수 있다. 라고 해줄 법도 하지? 근데 내가 왜 그렇게 물었을까? 출제자의 의도까지 파악을 해야 되네? 이 단백질은 히스톤 단백질일 가능성이 있다. 정답은 X. 절대로. never. 왜? 절대로 이 단백질은 히스톤 단백질일 수가 없다. 왜 그럴까? 히스톤이 뭐길래? 히스톤 단백질. 지난 시간에 얘기 안 했나 내가? 물론 그걸 왜 일주일이 지난 거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느냐고 묻는 내가 아주 미친놈이지, 그지? 지난 시간에 내가 얘기했다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걸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 말도 안 돼. 그러나 그것은 상식으로 히스톤 단백질 무엇일까요? 진핵세포에. 진핵세포의 그 염색체에서 물반 고기반 기억나요? 물반 고기반. 진핵세포의 염색체는 단백질이 반이고 DNA가 반이라서 사람들이 애를 먹었다고 초기에 도대체 이 둘 중에 무엇이 유전 물질이냐? 그 바로 그 단백질. DNA를 막 코팅을 하고 있는 그 단백질들이. 그게 히스톤. 핵 안에 있는 거지, 그렇지. 핵 안에 들어가서 DNA를 감싸고 둘러싸고 있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원핵세포의 DNA가 네이키드? 발가벗은 DNA라고 하는 거 발견한다고 했지. 나도 속옷은 입고 있다! 하고. 그러니까 그런 히스톤 단백질이 없다는 얘기야. 원핵세포 DNA는. 일단 히스톤 단백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히스톤 단백질이라는 것은 핵 안에 있다는 얘기야. 핵 안에. 핵 안에 있는 염색체 DNA와 결합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지? 원핵세포 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핵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잖아, 아이들은. 히스톤 단백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단백질은 절대로. 왜냐하면 왜? 이것은 어디서만 볼 수 있는 광경? 진핵세포에서는 이런 광경을 절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왜? 진핵세포는 이들이 이런 식으로 RNA 만들어지는 과정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 리보솜들이 들어와서 감히 어디다 손을 얹어 지금. 그것을 차단을. 왜? 핵막이 있으니까. 진핵세포는. 핵이 없는 원핵세포에서는 그게 없으니까 그냥 막 들어와가지고 이것들이 감히 전사와 번역이 구분이 안 되지. 만들어진 공간이. 그러나 진핵세포는 엄격하게 그것이 구분이 돼 있어가지고서 기다려. 얘네들은 밖에서 지금 기다려. 침을 흘리고 이 리보솜들은 이 RNA들이 다 만들어져가지고서 세포질로 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애들이지. 그게 바로 전사와 번역이 공간이 구분이 돼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라는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의 차이입니다. 사실 그거 지금 보여주려고 보여주는 그림이잖아. 전사와 번역이 구분이 안 되어 있는 지금 공간적으로. 그것은 원핵세포의 광경이지.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림인데 그림 하나 가지고서 이렇게 이것저것 짜증나는 문제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몰랐지. 그렇지? 어쨌든 그러나 그런 트리비아에 현혹되지 말고 중요한 점은 그거지 사실. 자, 또 다른 것은 이제 리보솜 크기가 뭐 좀 다르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이거는 스킵하자. 뭐 리보솜이 달라 크기가. 진핵세포와 원핵세포 리보솜의 크기가 달라서 숫자적으로도 다른데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괜히 쓸데없이 더 뭐 하지 말고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만 기억합시다. 그래서 크기가 달라서 왜 다르냐면 원핵세포와 진핵세포는 들어가는 단백질의 종류가 다르고 개수가 다르고 그래가지고서 어쨌든 같은 거 같으면서도 크기가 달라.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항생제 봤을 때 항생제란 뭡니까? 원핵세포만을 특이적으로 억제하는 거잖아. 그런데 그 많은 항생제들이 대부분이 리보솜을 표적으로 해서 막 리보솜을 억제하잖아. 그래서 단백질 합성을, 세균의 단백질 합성만 억제시키는 거지. 세균은 못 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항생제 우리가 먹으면 큰일 나겠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도 똑같은 리보솜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우리는 이렇게 조금 뭐가 달라서 그들의 약 효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그 점에 착안을 하는 거지. 그런 것이 바로 항생제를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착안점이지. 얘만 죽여야 돼. 우리는 가만히 냅두고. 우리와 얘가 그렇게 많은 똑같은 대사작용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얘 특이적으로 그것을 찝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게 바로 항생제거든.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 또 반전이 있는 거지. 그런데 이 원핵세포의 이 세균의
요 리보솜을 어쭈 이 세균의 리보솜들을 표적으로 해가지고서 억제시키는 그런 항생제들은 다른 종류의 항생제들과는 달리 우리가 많이 그것을 엄청나게 이 하이 도시지로 우리가 복용을 하게 되면 조금 우리한테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 그건. 왜 그럴까? 예를 들어서 페니실린은 세균의 세포벽 만들어지는 걸 완전히 차단해버리는 거거든. 우린 그런 세포벽 같은 게 일단 없잖아. 그러니까 페니실린은 얼마든지 먹어도 좋아, 우리는. 아무 영향이 없어. 세균만 죽여. 예. 그런데 예를 들어 스트랩토마이신이라든가 무슨 마이신 뭐 같은 그런 계통의 이런 항생제들은 요 리보솜을 표적으로 하거든. 지난 시간에 봤듯이 그림을. 근데 그거는 우리가 너무 많이 오용을 하면은 너무 많은 과도한 용량으로 우리가 그것을 복용하게 되면 우리 자신의 세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든지 많이 먹으면 소화불량 배탈 나서 그렇겠지. 그런가? GMO 팝콘도 쥐한테 GMO 이제 해악을 이제 조사하는데 어떤 환경단체에서 옛날에 GMO 옥수수로 만들어진 팝콘을 만들어서 막 먹였어. 쥐가 죽어버렸어. 이거 봐라. GMO의 해악. 그런데 그 먹인 팝콘의 양이 보니까 그냥 정상적인 팝콘을 먹여도 그 정도 먹이면 쥐가 죽겠더라고. 그 정도를 먹여놓고, 뭐 죽지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건가? 아닙니다. 뭘까? 왜 그럴까요? 아니, 왜 얘네들은 특히 조금 조심을 해야 될까, 우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때문에 그렇지? 뭐 때문에 그럴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상한 애들이 있잖아. 유산균? 유산균이 당연히 다른 항생제 많이 먹어도 죽어요. 그러니까 항생제 자꾸 많이 먹지 말라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 장내에 있는 미생물들도 같이 죽어버리니까 정말로 필요하기 전에는 항생제 함부로 먹지 말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거 말고도, 자, 우리 세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원핵세포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세포 안에 있는 소기관이 뭐야, 우리? 미토콘드리아. 그렇지.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리보솜이 뭐가 좀 다르다고 얘기했잖아. 걔네들은 요 세균의 리보솜이야.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리보솜. 미토콘드리아 리보솜 필요하지, 우리도. 미토콘드리아 안에서도 걔네들이 단백질을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그걸 우리가 너무 많이 먹으면 바로 그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리보솜들이 해가지고서 그럼 우리 미토콘드리아를 기능을 잃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지. 자, 세균의 세포벽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당에 보통 모든 세포벽들이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세균의 세포벽은 여기다가 이상하게 짧은 펩티드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 이름도 펩티드 글라이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야 뭐 중요한 거 아니고, 문제는 세균이 두 가지 종류가 이 전 세계의 세균을 이렇게 분류를 하면 세포벽의 화학적인 성분과 그 두께만을 가지고 분류하면 딱 두 가지 종류로 분류가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이것, 또 한 가지는 이것. 양성, 음성. 그램은 여기서 뭐냐 하면 요 분류법을 만들어 창안해내신 미생물학자, 그분의 이름이 그램입니다. 그램 박사님이 하나의 세균을 염색을 하는 기법을, 염색약의 일종입니다. 그램 염색이라고 해서. 근데 이 그램 염색이 아주 진한 포도색인데, 그램 염색이. 근데 그것과 염색이 잘 호응을 해가지고서 그램 염색에 잘 염색이 되는 그런 세균들을 우리는 그램 양성이라고 하고, 그램 염색약을 쳤는데 거기에 대해서 완강히 거부하고, 이 염색약은 내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 하고 완강히 막 이악 물고 거부해가지고, 그럼 그런 애들은 어떻게 염색이 되냐면은 애갱이하고 약간의 분홍색, 연분홍색으로 핑크로 염색이 됩니다. 이런 애들은 음성이라고, 이 자식들은 그램 염색약을 싫어하는구나, 잘 염색이 안 되네
그래서 음성과 양성으로 두 가지 종류로 구분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그럴까? 라고 하면 세포벽이 세포벽이 이 펩티드 글라이칸이라고 하는 세포벽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얘네들이 그램 염색에 잘 될까 안 될까? 한번 생각해봐. 이것도 이거 아니면 저건데 하나 못 찍어야 그거 잘 될까 안 될까? 세포벽이 두꺼우면. 그럼 이거는 어떻게 개스를 해야 될까? 일단 염색약은 소수성일까 친수성일까? 염색약. 뭔가 색이 붙는다. 탈색이 착색이 된다 하는 게 이건 보통 웬만하면 친수성이에요. 그램 염색약은 친수성입니다. 그런데 세포벽은 기본적으로 이것이 친수성일까? 소수성일까? 세포벽에 그러면 성분을 봐야지. 글라이칸,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 친수성일까? 소수성일까? 한 학기 내내 헛짓했구나. 탄수화물 친수성이야. OH들이 많으니까 탄수화물은 이제 기본적으로 친수성입니다. 펩타이드 이거 기본적으로 이것도 역시 친수성이야. 그러니까 세포벽은 친수성이고 그 다음에 이 염색약 역시 친수성이야.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서로 잘 어울려. 그러니까 세포벽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염색이 잘 될까? 덜 될까? 잘 돼. 마치 스펀지가 있는데 스펀지 두께가 이만한 거하고 이렇게 얇은 거하고 했을 때 어떤 잉크를 빨아들일 때 누가 더 잘 빨아들일까? 이런 두꺼운 스펀지가 잉크를 잘 빨아들이는 것처럼 요 세포벽이 두꺼우면 염색이 잘 됩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그램 양성 세균이라고 분류되는 이들은 전부 공통적으로 무슨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두꺼운 세포벽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세포벽이 두께가 다르다는 얘기야? 맞아요. 그래서 두꺼운 세포벽을 가지고 있는 이런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뭐 그런 남들 이렇게 두껍게 세포벽 쌓아놓을 때 너는 뭐 했니? 라고 하늘 싶을 정도로 얇은 세포벽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어. 걔네들이 전부 한결같이 그램 음성이 돼버려. 얘네들 그런데 이렇게 얇은 세포벽을 가지고 있는 세균들은 자기들도 이게 알아 분리하다는 거 이게 세포벽이 무슨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방어하는 보호막이잖아. 보호막 장갑을 탱크라고 생각하면 탱크인데 탱크에 장갑을 이렇게 두꺼운 장갑을 가지고 있는 탱크면 든든하잖아. 안전하잖아. 그런데 탱크를 일본 애들처럼 일본 군국주 시대 일본 애들처럼 얇은 장갑 가진 탱크를 가지고 가면 그건 뭐 거의 뭐 바주카 포에는 그냥 다 뚫리고 소총에도 심지어 뚫리고 할 정도로 얇은 장갑을 가지고 있는 탱크를 몰고 가면 얼마나 불안하겠어. 탱크 모는 운전병이. 뭐 어쩌겠어 그럼 걔네들이. 뭐 자기 나름대로 뭔가 하나를 더 어떻게 하려고 하겠지. 총알이 조금 비껴나갈 수 있게 미끄럽게 만들려고 바깥을 장갑이 얇으니까 바깥을 얇게 뭔가 어떤 코팅을 시킨 그런 고안을 하지 않겠어?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얘네들도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얇은 세포벽을 가지고 있는 그램 음성 세균들은 여기다가 세포 바깥쪽에다가 이걸 하나 더 가지고 있어요, 이놈들은. 그러니까 이게 원래 기본 세포막이에요. 그럼 세포벽은 이제 바깥을 세포벽이 이렇게 가게 돼 있는데 이 그램 음성 세균은 이 세포벽 두께가 얇으니까 여기다가 덧칠을 하나 더 하는 거야. 세포막을 여기다 밖에다가. 이런 반칙을 자행을 하고 있는. 원래 너 그러면 안 되게 돼 있는 반칙을 해가지고서 세포벽 바깥쪽에 원래 세포막은 세포벽 안쪽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반칙을 해가지고 이놈들이 세포벽 바깥쪽에 또 세포막을 하나 더 치는 거야, 이놈들이. 그래서 이게 그램 음성 세균들은 이런 식으로 세포막이 두 개가 있어. 이중 세포막. 이런 불법 건축물을 지어놓고 말이야, 이것들이. 그래놓고, 이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는 아니지, 지들한테. 그램 염색을 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일단 바깥쪽이 이 세포막은 소수성입니까? 친수성입니까? 세포막. 소수성이잖아, 세포막.
인지질 이중증. 세포막은 성분이 소수성이야. 그러면 친수성 염색약이 잘 못 들어가지. 튕겨나가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어쩌다가 어찌저찌 해가지고서 막 장렬하게 뚫고 들어가가지고서 염색약이 어떻게 뚫고 들어갔다 치더라도 들어가서 염색을 시키려고 보니까 애갱해 요만하게 얇은 세포벽이 있으니까 일단 염색 자체가 되게 짙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램 음성 세균들이 전부 연분홍, 아주 옅은 색깔의 연분홍 염색을 그램 반응으로 보이는 것이고, 이거 설명하느라고 왜 이렇게 사설이 길었냐. 그래서 여기서는 잘 구분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살고 있는 대장균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그램 음성 세균입니다. 그 다음에 베실러스 스테파일로코커스 같은 무시무시한 세균들은 전부 진보라색으로 사실 염색이 되는, 왜냐하면 얘네들은 세포벽이 이렇게 두껍고 얘네들은 얇은 세포벽의 바깥쪽에 또 하나의 세포막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위키피디아 같은 데 찾아보면 그램 양성과 포지티브, 음성 및 차이를 이렇게 이 보라색으로 지금 두껍게, 이 층이 벌써 이만해 두껍잖아, 이게 세포벽. 얘네들은 이렇게 얇은 세포벽 대신에 인지질 이중층이 요 바깥쪽에 하나 더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웬 소나무들이 있어, 이거? 막 위에 이상한 소나무들이 지금 막 몇 개 심어져 있지? 이 소나무가 뭐냐면 얘네들이 LPS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러면 여기 보잖아. 전부 읽어보려고 해요, 이거. 리포폴리세커라이드. 줄여서 이게 바로 LPS라고 하는 거야. 얘네들의 풀네임은 리포폴리세커라이드인데 어쨌든 LPS라고 해요. 한국말로는 없어. 물론 번역하는 게 있긴 한데 그거 쓸데없어. 그러니까 LPS라고 하면 좋은데 이게 바로 의사 선생님들의 골칫거리. 왜냐하면 엔도톡신이라고 해서 독이에요, 독이. 내부 독성 물질이라고 해가지고서 요 그램 음성 세균들이 감염을 해서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얘네들이 파괴가 되잖아요. 우리의 용감한 백혈구 세포들이 얘네들을 막 뽀개잖아. 이 자식들이 어딜 감히 들어와서 막 뽀개버리지? 그럼 얘네들 파편 조각이 이제 튀어나가죠. LPS를 가지고 있는 파편 조각이 떠돌아다니면서 2차 피해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면역 반응을, 염증 반응을, 과도한 염증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우리를 막 아프게 만드는 거네. 그래서 이제 요 LPS를 그러한 점에서 주의 인물인 내부 독성 물질, 엔도톡신이라고 해가지고서 유명한, 왜 얘네들이 독성 물질로 작용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면역 반응계가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보인다는 거지. 얘네들이 있으면 얘네들 인식하면, 야, 큰일 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하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서 쓸데없이 면역 반응을 막, 높게 상승시키니까. 그래서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경우, 그래서 이제 우리의 면역 반응이 우리 조직을 파괴시켜버리고 그런 것들이 훨씬 더 큰 이유인 것처럼 얘네들도 그런 2차적인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독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램 음성 세균의 LPS는 숙주세포에 들어갔을 때 요 엔도톡신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세균에 대해서는 그 정도 하면 됐고, 이제는 고세균에 대해서. 고세균은 왜 그러냐? 고세균, 아키, 옛날 고리짜기 하는 아키, 아주 오래됐다는 그런 뜻인데, 이미 우리가 봤듯이 고세균의 하나의 분파로부터 우리가 족보가, 우리 진핵세포의 진핵생물들의 족보는 고세균들의 일부 분파에서 족보가 이제 파생돼가지고 그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고세균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는 있으나 온리 이 최근에 있어서만, 아주 최근에 와서야 겨우 다양한 고세균들이
여기저기서 막 존재하는구나라는 그 정체를 파악을 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전까지는 매우 어려웠어요. 얘네들. 연구를 하려면, 세균을 연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어디서 채집을 해. 세균이 살고 있는 그 자기의 본거지에서 채집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세균을. 또 와서 실험실로 가져와서 이제 증식을 해야지. 배양을 해서. 그럼 실험실에서는 사실 좋은 환경에 모든 것을 다 맞춰서, 습도니 뭐니 다 맞춰서 세균한테 주는 음식도, 배지, 음식도 최상급만 줄 거 아니야. 너는 아무 걱정 말고 무럭무럭 자라만 다오 하고. 근데 이 고세균이 참 희한한 것들이, 고세균들은 전부 그 과정에서 전부 자기들이 자결을 해버려. 내가 끌려왔으니 난 더 이상 내가 너희들의 포로로 내가 순응할 수 없다고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스스로. 그러니까 배양을 못해. 딴 환경으로 데려오면 얘네들은 그냥 살지를 않는 건지 살지를 못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죽어버려요. 그래서 배양하기가 매우 힘들어가지고서 고세균을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 그런데 갑자기 요 용어 메타지노믹스라는 이런 게 갑자기 빵 떠가지고서, 메타지노믹스라는 건 뭐냐면, 메타지노믹스, 뭔가 지노믹스라는 게 지노믹스라는 건 유전체학이라고 해서 DNA 염기 서열을 그냥 일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예를 들어서 인간의 휴먼 지노믹스 하면 뭐냐면 사람의 유전자 한두 개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32억 쌍에 있는 유전체 전체를 한꺼번에 전부 파악을 해서 연구하는 그런 통으로 읽어버리는 그런 학문이 유전체학, 지노믹스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메타지노믹스라는 건 뭐냐면 직접 있는 장소에서 그런 분석을 하겠다는 게 메타지노믹스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거기에서 있는 그 환경에서 샘플 채집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읽어버리는 거예요. DNA 염기 서열을. 왜 그렇게 좋은 방법이 있는 줄 알았으면 왜 진작에 그런 짓 안 하고 끌고 와가지고 얘네들을 무슨 살리네 죽이네 말고 하다가 무슨 얘네들 목숨 끊게 말고 그랬을까? 그전에는 기술이 발달이 안 돼서 그런 거지.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이 기술이 여러분들이 어저께 수행을 했던 수행은 안 했지. PCR을 하기 위해서 DNA를 추출하는 기법을 여러분들이 흉내를 냈던 것이고, 요 PCR이라는 이 기법이 워낙 기술이 발달을 이전 해가지고서 아주 그냥 흔적만 있어도, 냄새만 맡아도, DNA 냄새만 맡아도 DNA 분석을 쫙 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직접 현장에 나가가지고서 약간만 있어도 그냥 스스석 하면 이게 다시 말해서 이게 이제 고세균에만 이게 메타지노믹스가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장내 미생물, 우리 몸 안에 장내 미생물이 그렇게 많은 종류의 장내 미생물이 있었다는 거 요즘에서야 최근에 막 갑자기 여기저기서 떠들었잖아요. 그전에는 설마 여기 안에 무슨 뭐 그렇게 많은 세균이 있으리라고 생각도 못 했잖아. 끼케야 대장균 정도 있겠지 하고. 근데 알고 보니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미생물들이 득실거리더라는 얘기지.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 그것도 똑같이 메타지노믹스 방식으로 염기서열을 한꺼번에 전부 분석을 쫙 해버리면 그냥 자동으로 여기에 몇 종류의 서로 다른 종의 생명체가 있습니다라는 게 파악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러한 고세균이 요즘 있구나 하는 게 파악이 요즘 와서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요 얘기이고, 자, 그런데 일단 고세균들은 특징이 도대체 얘네들이 이런 데서 사는 게 가능할까 하는 정도로 극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고세균.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저 이스라엘 쪽에 있는 사해, 소금바다, 이런 짠물에서 아무 생명체도 도저히 살 수가 없는데 여기선 전부 허옇게 얘네들이 전부 다 초금이 아니라 세균이요. 이런 데서 살고 있는 세균. 가능해, 그게. 일반적인 생물체 세포들은 왜 이런 데서 못 살아? 이런 데서 살면 물이 전부 다 쫙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물을 다 잃고 생명 유지를 못 하는데 얘네들은 그거를
방지할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겠지. 어떻게? 또 옐로우스톤 원에 이런 용암 근처에서 막 살고 이거 막 거의 끓는 물 같은 이런 데서 살고 있는 세균. 아니 여기서 어떻게 살아? 살고 있는 세균이 있더란 얘기죠. 거기서 이런 데서 살고 있는 애 하나 딱 떠와가지고서 여기서 DNA 중합효소 꺼내서 PCR 개발하고 떼부자 됐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또 이제 빙하 밑에서 살고 있는 그런 세균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극한 환경에서 살고 고세균들은 한결같이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다양한 서로 다른 종류의 그런 극심한 열악한 환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서 아무 문제 없다는 듯이 사는 게 바로 고생균들의 특징. 그러면 우리는 왜 그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될까? 학구적인 순수한 학구적인 그런 거보다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거지 이거. 누군가 어떤 녀석이 있는데 내 옆집에 사는 애가 있는데 어떤 고세균 하나 거기서 효소 따가지고서 갑자기 노벨상 받고 억만장자가 됐대. 그런 얘기 들으면 갑자기 발견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나도 고세균을 찾아야 되겠다. 왜? 특별한 이런 능력의 효소들을 발견을 하려고 막 여기저기 연구가 이제 막 붐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세균은 세포벽도 조금 다르고 성분이 간단하게 보면 돼요. 세포벽도 다르고 세포막도 엄청 달라요. 세포막 지질 성분이 좀 특이해. 그래서 특히 이 세포막이 열에 잘 견디는 구조로 돼 있어가지고서 이걸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이쪽은 고세균의 세포막이고 이쪽은 일반 그냥 진세균의 세포막이고 그래서 열을 가할 때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얘네들이 금세 얘네들은 흐물흐물 개판되는데 얘네들은 탄탄하게 아주 버티고 있게 되는 그런 내열성을 보이게 되는 그 이유가 이게 세포막 자체가 이게 밑에가 보통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지질, 대표적인 인지질 이중충의 구조로서 이게 동물, 식물, 그 다음에 세균, 이들의 세포막인데 얘네들은 이 중간중간이 여기에 있는 구조도 다를 뿐더러 여기가 서로 이렇게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인지질 이중충의 이쪽에 뭐라 그러냐. 그걸 또 까먹냐. 지방산의 이 구조가 이렇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내열성을 보인다라고 추론이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45분. 미리 먼저 쉬고 건너뛸까요, 이렇게? 10분을 먼저 쉬고 좀 일찍 시작할까? 아니면 좀 이따가 50분 어차피 46분이니까 지금부터 10분 쉬고, 10분 있다가 다시 새로운 챕터로 넘어갑시다.